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오페라의 유령 7번째 이야기. 5번 박스석을 조사하다. 8번째 이야기. 끔찍한 결과. 자, 이쯤에서 다시 5번 박스석을 둘러보기로 결정한 피르맹 리샤르 씨와 아르망 몽샤르맹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두 사람은 사무실 현관을 벗어나 중앙 계단을 뒤로하고 무대와 그에 딸린 내실들로 향하고 있었다. 무대를 가로질러 예약권 관객들의 출입구로 들어선 그들은 극장의 왼쪽 첫 번째 복도를 거쳐 칸막이 좌석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오케스트라석의 첫째 열 사이를 지나 드디어 문제의 5번 박스석을 올려다보았다. 한데 그 위치가 워낙에 반쯤 그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팔걸이의 붉은 빌로드 천 위로 좌석의 커버가 거창하게 늘어뜨려져 있어서 그 너머 내부는 잘 보이지가 않았다. 어두침침하고 넓은 공간 안에 단둘이 서 있게 된 두 사람은 문득 무거운 적막감의 한가운데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 때마침 무대 장치 기술자들이 한잔하러 간 시각이라 더욱 조용했다. 무대 위에는 반쯤 설치된 장식물들 위에는 텅 비어 있었다. 흡사 을신연스런 별빛과도 같은 어슴푸레한 빗줄기 몇 가닥이 어디서 새들어오는지 무대 위에 판지로 만든 낡은 탑 장식의 총안 모양을 희끄무레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처럼 어두컴컴한 극장의 내부에선 모든 사물들이 개이한 형성을 취하기 마련이다. 텅 빈 오케스트라석을 널찍이 뒤덮고 있는 천은 마치 각막한 대양 같아 보였고 그 청록색 파도가 예컨대 폭풍우를 몰고 다니는 거인 아다마스토르의 신비스런 명령에 의해 잠시 그 요동을 멈추고 있는 듯했다. 그러고 보니 몽샤르맹 씨와 리샤르 씨는 바로 그 청록색 천에 정지된 경랑 한가운데서 속절없이 난파당한 조난자들처럼 보였다. 헤엄을 치듯 허우적거리며 좌측 박스석으로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배를 버리고 안전한 기슭을 찾아 헤매 다니는 선원들 꼴이었다. 반들거리는 석회석 기둥 8개가 우중충한 그늘 속에 떡 버티고 선 채 위협적인 절벽을 떠받치듯 제1, 2, 3열의 박스석 발코니를 지탱하고 있는 한가운데 현란하게 구불구불한 아라베스크 문양이 그 전면을 수놓고 있었으며 깎아 지를 듯이 치솟은 천장의 갖가지 장식 형상들은 몽샤르맹 씨와 리샤르 씨의 불안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5만 가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 형상들은 무척 진지한 표정들이었으며 이시스, 암피트르테, 헤베, 플로라, 판도라, 푸시케, 테티스, 포모나, 다프네, 클리티에, 갈라테아, 아레투사 등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존재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레투사와 상자로 유명한 판도라는 두 신임 극장 지배인이 가까스로 기슭에 다 5번 박스석의 첫째 열을 숨죽여 바라보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앞서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암시를 비춘 바 있지만 적어도 몽샤르맹 씨가 훗날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걸로 봐서 그랬을 거라는 얘기이다. 우리가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의 뒤를 이어 이 극장의 운영을 맡은 이래로 사람들이 그토록 둘러보라고 자상하게 권해온 바로 그곳, 오페라의 유령께서 즐겨 납신다는 그 기빈석에 막상 들어서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내 상상력, 아니 결국에는 내 시각의 균형을 여지없이 뒤흔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혹시 극장 전체를 뒤덮고 있는 과도한 장식들 속에서 너무도 적막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일까?
저 5번 박스석을 지배하고 있는 음울하고도 어슴푸레한 음령의 장난에 의해 환각의 놀이개가 되었던 것일까? 아무튼 나와 리샤르 씨는 거의 동시에 5번 박스석 안에 있는 어떤 형체를 분명 목격한 것이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덥석 서로의 손을 잡았고 그대로 꼼짝 않고 한 곳만을 응시한 채 서 있었다. 그러자 그 형체는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이었다. 잠시 후 복도로 나온 우리 두 사람은 그 형체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느낌을 나누었다. 한데 딱하게도 내가 보았다고 생각한 형체가 리샤르가 생각한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박스석 가장자리에서 해골을 목격한 반면 리샤르는 지리 부인하고 비슷하게 생긴 웬 노파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다. 우린 정말로 뭔가 환각 증상에 놀아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서 다시 미친 사람처럼 휘죽거리며 5번 박스석에 들이닥쳤고 결국 아무 형체도 그곳에 없었다는 결론에 합의를 보고 말았다. 어쨌든 두 사람은 그날 분명 5번 박스석에 들어갔다. 사실 그곳은 여느 2층 박스석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객석이었다. 몽샤르맹 씨와 리샤르 씨는 일부러 거들먹거리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것저것 집기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의자 커버를 들추는가 하면 특히 그 목소리가 앉아있다고 얘기되는 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별로 신비할 것 없는 그저 점잖은 의자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붉은 장식 융단과 의자들, 양탄자와 붉은 빌로드의 팔걸이 등등 5번 박스석의 모든 것은 다른 평범한 박스석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다.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바닥 양탄자를 더듬어보고 그래도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두 사람은 5번 박스석 바로 아래에 위치한 1층의 칸막이 좌석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오케스트라석의 좌측 첫 번째 출구와 맞닿아 있는 5번 칸막이 좌석도 샅샅이 훑어보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피르맹 리샤르 씨는 이렇게 소리쳤다. 모두가 우릴 가지고 논 거야. 좋아. 이번 토요일 파우스트 공연을 할 때 우리 둘이서 직접 5번 박스석에서 관람을 해보자고. 토요일 아침 출근을 한 두 극장 지배인의 책상 위에는 오페라의 유령으로부터 날아온 두 장의 똑같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 이 말씀입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 평화를 아직도 원한다면 여기 최후 통첩을 보내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평화는 다음 4가지 조건 하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1. 내 지정석을 돌려줄 것. 지금 이 순간 이후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 오늘 저녁 마르그리트 역은 크리스틴 다이가 할 수 있도록 할 것. 카를로타는 아플 테니 개의치 말 것. 3. 나의 안내인인 지리 부인을 당장 복귀시켜 앞으로도 그녀의 충실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4. 나에게 지급될 월별 수당과 관련한 계약 규정을 당신들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편지가 지리 부인을 통해 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그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는 문제는 추후에 따로 통보하겠음. 위의 조건들에 따를 용의가 없으면 오늘 저녁 파우스트 공연을 저주받은 객석에서 어디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길. 그럼 이만. 오페라의 유령. 이거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군. 짜증나게 만들어. 리샤르는 소리를 빽 지르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러는 와중에 부지배인인 메리시에가 들어왔다. 라슈날이 두 분 중 한 분을 뵙자고 하는데요. 굉장히 급한 일이라고 합니다. 라슈날이 누굽니까?
리샤르가 내뱉듯 반문하자 부지베이는 멀뚱하니 대답했다. 극장 전속 마부장입니다. 뭐요? 극장 전속 마부장? 그렇습니다. 이곳 오페라 극장엔 마부가 여럿 있고 라슈날 씨가 그 책임자인 셈이지요. 그 마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사를 총괄하는 일입니다. 마사라뇨? 그야 오페라 극장 소속의 마구간이지요. 극장에 소속된 마사가 따로 있단 말이요? 이런, 난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말도 모두 12마리나 되고요. 12마리나? 세상에, 뭐하러 그렇게 많답니까? 유태인 여자나 예언자를 비롯한 몇몇 공연에서 분열 장면에 동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훈련되고 소위 무대 감각이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마부들은 바로 그들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지요. 라슈날 씨는 그 방면의 달인이고요. 그는 전직 프랑콘이 마사 감독직을 여기만 봐도 있답니다. 좋군요. 그래, 무슨 일로 보자고 합디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유관 그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 봅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라슈날 씨가 들어왔다. 그는 손채찍을 거머쥔 채 장화 한쪽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서 있었다. 리샤르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말씀 많이 들었소, 라슈날 씨.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겁니까? 지배인님, 우리 마사 식구들을 몽땅 내쫓아달라는 청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 말들을 몽땅 내쫓아달라는 겁니까? 말들이 아니라 마부들 얘기입니다. 라슈날 씨, 대체 마부가 모두 몇 명이나 있습니까? 6입니다. 6명의 마부라 적어도 둘쯤은 없어도 될 인원이로군. 그러자 갑자기 메르시에가 끼어들었다. 그게 바로 보자르의 사무차장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비호를 받는 인원을 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지요. 뿐만 아니라 참, 잘들 하는구만. 우리의 12마리 말을 위해 필요한 마부는 내시면 족할 텐데. 리샤르가 내뱉듯 말하자 마부장이 즉각 수정했다. 11마리입니다. 12마리 말이요. 그게 아니라 11마리라니까요. 라슈날이 질세라 반복하자 리샤르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응? 부지벤이 모두 12마리라던데? 12마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세 자리를 도둑 맞았으니 모두 11마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라슈날 씨는 손채찍으로 장화를 한 차례 후려쳤고 옆에 있던 부지베인이 허겁지겁 덧붙였다. 맞습니다. 세 자리를 도둑 맞았어요. 예언자에 출연하는 백마 말입니다. 둘도 없는 말이었죠. 제가 프랑코니가에서만 10년 동안 말들을 돌보며 지내왔지만 세자르만한 말은 보지 못했답니다. 그런 녀석을 그만 도둑 맞고 말았단 말입니다. 마부장은 칼칼한 말투로 잘라 말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글쎄,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부들을 모두 모가지 잘라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뭐라고 합니까? 멍청한 소리들 뿐입니다. 누구는 단역 배우 짓이라고 하는가 하면 또 누구는 수위가 의심스럽다고 주절대고들 있습니다. 사무실 수위 말이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보증하지요. 벼랑간 메르시아가 발끈하자 리샤르가 더욱 목청을 돋우며 소리쳤다. 하면 마부장 개인으로서도 무슨 생각이 있을 텐데요. 물론 있지요. 있고 말고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저로선
너무도 확실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는 두 지배인에게 바싹 다가간 마부장은 재빨리 기획말로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드디어 유령이 한 방 먹인 겁니다. 순간 리샤르가 펄쩍 뛰었다. 아, 이런, 당신마저도. 네? 저마저라뇨. 너무도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라슈냰 씨, 이봐요, 마부장 선생, 뭐가 당연하단 말이오? 글쎄, 이 두 눈으로 목격까지 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체 뭘 봤단 말이오? 웬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세자루와 똑같이 생긴 백마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쫓지도 않았단 말이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쫓아 달려가니 소리쳐 부르기까지 했지요. 한데 워낙에 바람같이 내달리더니 회랑의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거였습니다. 리샤르는 벌떡 일어섰다. 알겠어, 라슈냰 씨. 이제 그만 물러가도 좋소. 그 유령에게 한번 따져보기로 하지요. 그럼 우리 마부들을 모두 내쫓는 겁니까? 물론이요. 잘 가시오. 라슈냰 씨가 뒤로 돌아 나가자마자 리샤르는 노발대발하기 시작했다. 저 멍청한 자식을 당장 처치하도록 하시오. 하지만 그는 경찰서적의 친구인데요. 메르시에가 머뭇거리며 중얼거리자 몽샤르맹도 거들었다. 뿐만 아니라 토르토니에서 라그네레라든가 숄, 사자사냥으로 유명한 베르티제 등등 쟁쟁한 인사들과 아페르티프를 마시는 사이라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온갖 신문에서 욕을 얻어먹고 말 거야. 그는 유령 얘기를 떠벌리고 다닐 테고. 그럼 사람들이 우릴 놀잇감으로 마음껏 씹을 게 분명해. 그건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할 수 없군. 그럼 없었던 얘기로 하지. 리샤르는 무언가 다른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우물거렸다. 한데 벼랑간 문이 활짝 열리더니 지리 부인이 편지 한 통을 옮겨진 채 후다닥 뛰어들어오며 다짜고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지배인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 오페라 유령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지라. 편지를 보니 지배인님께서 저를 다시금. 하지만 그녀는 문득 말문이 막혀버렸다. 피르맹 리샤르의 얼굴 표정이 너무도 험상궂게 일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오페라 극장의 점잖은 지배인은 이제 막 폭발 직전까지 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화끈 달아오른 진홍빛 안색에다 이글거리는 눈빛 너머로까지 그 격분이 터져나오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한마디도 제대로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폭풍전야라 할 상태도 잠시뿐. 드디어 돌출행동이 터져나오고 말았다. 리샤르 씨의 우악스런 왼팔이 쭉 뻗어나오더니 순식간에 들뜬 지리 부인의 몸을 획 돌려세웠고 놀라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엉덩이를 냅다 오른쪽 발로 걷어차는 것이 아닌가. 지리 부인의 검은 호박단 치마의 그 부인은 물론 난생 처음 그와 같은 무례한 대접을 받아보았을 것이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회랑으로 내쫓겨난 지리 부인은 한동안 얼떨떨한지 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오페라 극장 전체가 지리 부인이 고래고래 질러대는 비명소리와 닥치는 대로 뱉어내는 험악한 욕설로 떠나갈 듯했다. 마침내 3명의 사내와 2명의 경찰관들이 달라붙어서야 겨우겨우 진정된 그녀를 거리까지 데려다 놓을 수 있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각. 포브르 생트 오노레가의 한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카를로타 양은 종을 울려 하녀를 부른 다음 배달된 우편물들을 침대로 가져오라고 시켰다. 한데 그중 익명으로 된 편지 하나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다. 오늘 저녁 만약 그대가 노래를 부르면 상상도 못할 불행이 노래하는 그대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죽음보다 더한 불행 말이다. 이런 섬뜩한 협박은 어딘지 망설인 듯한 필체에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편지를 유심히 훑어본 카를로타는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하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코코아를 쟁반에 받쳐들고 왔는데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물리쳤다. 그녀는 침대 위에 걸터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실 이런 류의 편지를 지금 처음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정도까지 노골적인 협박은 아니었다. 스스로 불특정 다수의 질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실패를 바라는 은밀한 적이 있다고 늘 입버릇처럼 조잘대곤 했었다. 무언가 고약한 음모가 진행 중이며 언젠가는 백일하에 그 전모가 드러나고야 말 거라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어떠한 획책에도 벌벌 떨 그런 아녀자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만약 음모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저 가엾은 크리스틴을 상대로 카를로타 자신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다에야 옳을 것이다. 카를로타로선 크리스틴이 최근에 거둔 성공을 도무지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자신의 역할이 대체될 정도로 엄청났던 관객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엔 당시 막 앓기 시작하던 기관지염도 단박에 회복된 것처럼 굴었고 평소 극장 행정에 대한 발작적인 거부감마저 눈 깜짝할 사이에 훌훌 털어버리고는 기존의 자기 배역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라이벌을 내리 누르기 위해 죽어라고 노력을 함과 동시에 힘있는 주변 친구들을 닥치는 대로 동원하여 극장 측에서 크리스틴에게 또다시 그런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백방으로 손을 썼던 것이다. 그 결과 처음에는 크리스틴의 재능을 칭송하기 시작했던가 하던 일부 신문들조차 점점 카를로타의 명성에만 지면을 할애하게 되었고 극장 안에서는 크리스틴에 대한 이 유명한 디바의 독설과 행패가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카를로타 양은 한마디로 양심도 영혼도 올바로 가지고 있지 못한 인물이었다. 글쎄, 단지 악기라고나 할까? 물론 꽤 성능 좋은 악기 말이다. 그녀의 레퍼터리는 과연 위대한 예술가로서의 야심을 내세워 볼 만큼 든든했으며 독일의 거장들에서 시작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정도로 풍부했다. 이날 이때까지 카를로타 양이 뭔가를 잘못 부른다든가 자신의 방대한 레퍼터리 중 어느 한 대목의 해석에 있어서조차 결코 성량의 부족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요컨대 강력하고도 정확한 테크닉을 갖춘 버젓한 성악 악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다만 로시니가 독일어로 어두운 숲을 부른 크라우스를 두고 이렇게 한 말을 그 누구도 카를로타 양에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문제였다. 당신은 영혼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오 카를로타여, 그대가 바르셀로나의 매운굴에서 춤을 추던 당시 그대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는가? 더 나중에는 파리의 초라한 이동식 무대 위에서 뮤지컬에 술 취한 여자나 부를 시니컬한 단가들을 불러댈 때 그대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대의 연인들 중 한 명의 집에 모인 유명 인사들 앞에서 숭고한 사랑이든 저열한 욕망이든 똑같이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최대의 강점인 그대의 그 말 잘 듣는 악기를 울려댈 때
그때 그대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 카를로타. 그대에게도 영혼이라는 것이 있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대가 정녕 줄리엣이 되고 엘비르가 되며 오펠리아와 마르그리트가 될 때 다시 그 영혼을 되찾았을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엇이며 사랑과 결합한 예술의 정화작용을 거쳐야만 진정한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기에. 사실 말이지, 그 당시 크리스틴 다에가 카를로타 때문에 치러야 했던 온갖 치사스런 대접과 악의에 찬 행패를 생각하노라면 지금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카를로타의 찬미자들이 결코 재미를 못 볼 예술 전반, 그 중에서도 특히 성악에 관해 광범위하게 통찰할 때마다 그러한 나의 분개심이 고개를 든다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어쨌든 카를로타 양은 방금 읽은 괴이한 편지에 대해 한참을 생각하던 끝에 드디어 벌떡 일어섰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중얼대면서 그녀는 단호한 어조의 스페인어로 무언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문득 창문을 내다보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하필 연구차였다. 연구차와 편지의 내용은 오늘 저녁 자칫 굉장한 애군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그녀의 내부에 일깨웠다. 더러 겁이 난 그녀는 즉시 무작정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자신은 지금 크리스틴 다에가 꾸미는 음모 때문에 오늘 저녁 있을 공연에서 대단한 봉변을 당하고 말 거라 제멋대로 떠벌리면서 객석을 자신의 팬들로 가득 채움으로써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우겨댔다. 적어도 수적으로는 일단 우세하지 않겠는가. 팬들이 자기 편이라면 그 어떤 우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일부 시끄럽게 구는 관객들이 소동을 일으킨다 해도 무지막지하게 압도해버릴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다. 한편 디바의 건강 상태를 살피러 왔던 리사르 씨의 개인 비서는 그녀가 멀쩡하며 설사 마음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날 저녁 마르그리트 역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갔다. 그러면서 비서는 지배인님의 뜻이라면서 절대 경솔한 짓은 하지 말 것이며 외출을 삼가고 아무쪼록 공기 쐬는 것도 조심하라는 당부를 여러 번 했다. 카를로타는 그가 가버린 다음에 오히려 그처럼 이례적인 충고가 혹시나 방금 읽은 편지의 협박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휩싸였다. 오후 5시가 되자 우편 배달부가 첫 번째 것과 동일한 필체의 익명의 편지를 새로 가져왔다. 이번엔 내용이 보다 간결했다. 그대는 감기가 들었소. 그대가 어리석지 않다면 오늘 저녁 그 상태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인지 잘 알 것이오. 카를로타는 콧방귀를 끼고는 당당하기 이를 데 없는 어깨를 으쓱하며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곡조를 몇 마디 흥얼거렸다. 그녀를 추종하는 친구들은 약속을 지켰다. 그날 저녁 거의 모두가 빠짐없이 오페라 극장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혼내주기로 되어 있는 못된 무리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몇몇 음악의 초보자들이나 이미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곡조 몇 개를 다시 들으려는 의도 외엔 그 어떤 특별한 기색도 보이지 않는 편안한 표정의 말쑥한 부르주아들을 제외하면 늘 우아하고 단정하며 평화적인 태도가 무슨 집단적인 시위라고는 거리가 먼 그 극장의 단골 고객들이 전부였다. 단 하나,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리샤르 씨와 몽샤르맹 씨가 웬일인지 5번 박스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것을 보고 카를로타의 친구들은 지배인들도 역시 소란이 일 거라는 예상하에 만약의 사태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건 터무니없는 억측일 따름이었다. 리샤르 씨와 몽샤르맹 씨의 머릿속엔 오로지 유령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었으니까. 나는 이 치열한 밤샘 속에서 부질없는 질문만을 던지노라. 이 세상과 조물주에 대하여 단 하나의 목소리도 내 귓가를 맴돌지 않는구나. 단 한마디 위로의 말도. 그 유명한 바리톤 가수 카를로스 폰타가 이제 막 파우스트 박사의 첫 대사를 읊는 동안 피르맹 리샤르 씨는 바로 유령의 자석에 앉은 채 더없이 흐뭇한 기분으로 몸을 기울여 자신의 동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어떤가? 자네 귓가에는 무슨 목소리가 맴도는가? 좀 더 기다려보자고. 급하게 굴 거 없지 않은가? 이제 막 공연이 시작되었네. 자네도 알다시피 유령은 보통 제1막 중간쯤 돼서야 나타난다고 하지 않는가? 아르망 몽샤르맹 씨 역시 마찬가지의 느긋한 기분으로 대꾸했다. 그럭저럭 제1막은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갔고 카를로타의 친구들은 아직은 마르그리트가 노래하는 장면이 없으니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제1막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 명의 지배인도 서로 미소를 지으며 마주보았다. 이제 하나는 지나갔고. 몽샤르맹이 중얼거리자 피르맹 리샤르도 희죽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군. 유령 선생이 오늘은 좀 늦나 보지. 한마디로 오늘 객석은 저주받은 객석이 되기엔 너무 그럴듯하게 단정됐나 봐. 몽샤르맹은 자신의 농담에 스스로도 즐거워하는 기색이었다. 이제 리샤르는 껄껄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는 웬 상스러워 보이는 검은 의상 차림의 뚱뚱뽀 부인이 모직으로 된 프로코트 차림의 촌스러운 사내 두 명을 양쪽에 끼어차고 객석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모습을 동료의 옆구리를 쿡 찔러가며 손가락질했다. 저게 누군데? 몽샤르맹이 묻자 리샤르는 즐겁다는 듯 연신 희죽거리며 대답했다. 우리 집 관리인이야. 남자들은 그녀의 동생과 남편. 저들에게 표를 주었나 보지? 글쎄, 그렇게 되었네. 여지껏 오페라 구경을 단 한 번도 못했다는 거야. 난생 처음으로 구경 온 셈이지. 하지만 이제는 매일 저녁 이곳에 와야만 할 걸세. 앞으로 평생 다른 사람들 자리를 잘 잡아주느라 동분서주해야 될 테니. 그 전에 한번 자신도 좋은 자리에 앉아볼 수 있도록 내가 조치했지. 그리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의 몽샤르맹에게 리샤르는 자신이 크게 신뢰하고 있는 저 부인을 조만간 지리 부인의 후임으로 고용할 생각이라고 기뜸해 주었다. 하지만 지리 부인의 항의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걸세. 몽샤르맹의 말에 리샤르는 시침을 떼고 이렇게 대꾸했다. 누구에게 말인가? 그 유령에게? 아참 그렇지, 유령. 몽샤르맹은 유령에 대해 거의 잊을 뻔하고 있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두 지배인의 내리에 자신의 존재를 환기시킬 만한 그 어떤 움직임도 유령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순간 느닷없이 박스석 문이 활짝 열리더니 무대 감독이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일이요? 하필 지금 이곳에 엉뚱하게도 무대 감독이 들이닥친 것에 적잖이 놀라며 두 지배인은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지금 크리스틴 다의 친구들이 카를로타에 대해 무슨 음모를 책동한 것 같습니다. 카를로타는 아주 노발대발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리샤르는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때마침 제 이막의 저작거리 광경 위로 막이 올라가는 바람에 지배인은 무대 감독에게 일단 나가 있으라고 손짓했다. 몽샤르맹은 곧장 리샤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다혜에게 친구들이 있다니. 있지. 누구 말인가? 리샤르는 대답 대신 눈짓으로 두 남자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2층의 어느 객석을 가르쳤다. 샤니백작이? 그렇다네. 그가 내게 크리스틴을 추천하더구만. 그것도 하도 절절하게 추천하는지라 그가 과연 소렐리의 연인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저런. 그럼 그 옆에 앉아있는 저 창백한 사내는 또 누군가? 몽샤르맹은 호들갑을 떨며 다그쳤다. 그의 동생인데 자작이라네. 저 친구는 얼른 들어가 자리 깔고 누워야 할 것 같네 그려. 어디 아파 보여. 어느덧 무대 위에선 쾌활한 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른바 술잔을 높이 치켜들고 노래 부르는 치흥의 장면이었다. 학생, 부르주아, 군인, 아가씨, 그리고 중년 부인네 할 것 없이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주막 앞에 모여 바쿠스 신의 기치 아래 흥청망청 어울리는 장면이었다. 그때 사이벨이 등장했다. 크리스틴 다혜는 분장한 가운데서도 매력적이었다. 그 상큼한 젊음과 멜랑콜리한 우아함은 언뜻 보아도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데가 있었다. 카를로타의 친구들은 즉각 어떤 갈채가 쏟아져 나와 크리스틴과 그 일당이 미리 짜놓았을 음모가 시작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극히 미미한 박수소리조차 객석에서는 튀어나오지 않았다. 반면 마르그리트로 분장한 카를로타가 무대를 가로질러 나와 제 이막의 다음 두 구절을 읊조리자 오히려 난데없는 브라보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신사분들, 저는 그리 아름답지도 못한 처녀올시다. 그러니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실 필요가 없답니다. 그건 그야말로 전혀 예기치 못한 공연한 함성과도 같았기에 사정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웬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그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이막도 별탈 없이 끝나자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수군대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다음 순서에서 결판을 내려나 봐. 그런가 하면 보다 눈치가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예상되는 소란행위가 북쪽 나라 왕의 잔에 이르러 게시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그것을 카를로타에게 경고하려고 예약석 입구로 몰려갔다. 한편 두 지배인은 무대 감독이 얘기했던 그 음모에 대해 알아보려고 박스석을 나갔다가 잠시 후 별 하찮은 짓거리라도 다 보겠다는 듯 떨떠름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왔다. 한데 박스석에 들어서자 제일 처음 눈에 띈 건 팔걸이용 탁자 위에 달랑 얹어져 있는 영국식 봉봉 사탕 상자각이었다. 누가 이걸 갖다 놓았을까? 즉시 여자 안내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았으나 모두 모른다고 했다. 그리고는 다시 박스석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상자각 바로 옆에 아까는 없던 웬 오페라 글라스가 있는 게 아닌가. 두 지배인은 멀뚱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도무지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문득 지리 부인이 한 얘기가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주위에서 왠지 스산한 공기가 슬쩍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둘은 그만 기겁을 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무대에선 마르그리트의 정원신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이에게 내 마음을 가져가다오. 이내 수줍은 고백을 전해다오. 손에 장미와 라일락 꽃다발을 든 채 크리스틴이 처음 두 구절을 부르면서 문득 올려다본 곳에는 샤니 자작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자 왠지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그리 청명하지도 단아하지도 못한 느낌이었다. 무언가,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노래를 덮어 누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벌벌 떨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석에 있던 카를로타 양의 친구 한 명이 그것을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저것 봐라. 일전엔 그럴싸하게 부르더니 오늘은 마치 염소처럼 매매 거리잖아. 경험 부족이야, 경험 부족. 뭘 부를 줄을 모르는 거라고. 내가 믿는 것은 너희들 뿐. 나를 위해 말해다오. 노래는 계속 이어졌고 자작은 아예 얼굴을 손에 파묻고는 흐느끼기까지 했다. 뒤에 앉은 백작은 콧수염 한쪽 귀퉁이를 잘근거리면서 어깨를 으쓱하거나 눈썹을 실룩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동생이 그토록 호들갑을 떨어가며 감정을 낭비하는 것을 보자 평소엔 침착하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백작조차도 슬슬 부하가 났던 것이다. 며칠 전 짧고도 수수께끼 같은 여행에서 난데없이 건강이 말이 아닌 상태로 돌아온 동생을 보고 그러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하던 터였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물어보았지만 영 대답이 시원치 않자 기어이 자초지종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백작은 크리스틴 다혜와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었다. 한데 그녀는 무례하게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백작도 그 동생도 만날 수 없다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무언가 파렴치한 속셈이 숨어 있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 백작으로선 크리스틴이 라울을 괴롭게 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됐지만 그보다도 라울이 크리스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 아, 이럴 줄 알았다면 애당초 의문의 하루 저녁 성공에 들떠서 그 얄궂은 아가씨한테 한순간이나마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데. 그의 입술 위에 머문 꽃송이가 부드러운 입맞춤이 될 수 있다면. 교활한 계집 같으니. 백작은 나직이 이죽거렸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과연 그녀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무얼 바라고 이러는 걸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순수한 여자라고 했지. 하지만 사람들 얘기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친구도 없다고 했겠다. 저 여자 아무래도 천사의 얼굴을 한 사기꾼이 아닐까? 한편 라울은 어린애처럼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을 간신히 손등으로 가리면서 머릿속에는 온통 어떤 편지 한 장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다. 파리에 돌아오자마자 몰래 페루를 빠져나와 먼저 파리에 와 있던 크리스틴으로부터 날아든 편지 말이다. 다정스런 나의 옛 친구분께 저를 다시는 보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으시려면 용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절 사랑하신다면 저를 위해 그런 용기를 가져주세요. 그래도 저는 당신을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울, 무엇보다도 저의 무대 대기실로 불쑥 찾아오는 일만은 말아주세요. 그거야말로 저와 당신의 인생 모두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연약한 크리스틴로부터. 벼랑간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다름 아닌 카를로타가 무대 위에 등장한 것이었다. 정원 씨는 사소한 일상사들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었다. 마르그리트 역의 그녀가 북쪽 나라 왕의 곡조를 무사히 불러내자 아니나 다를까 극성스런 친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보석의 노래를 끝낼 때도 마찬가지의 환호가 뒤따랐다. 아, 거울 속의 내 모습, 그 아름다움에 난 미소 짓네. 자기 자신은 물론 객석을 메우고 있는 친구들, 자신의 목소리와 성공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카를로타는 이젠 전혀 들어올 게 없다는 듯 들끓는 열정과 도취감을 한껏 드러내며 노래에 몰입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연기에는 더 이상 수수함이라든지 어떤 절제가 묻어나지 않았다. 그건 이제 마르그리트가 아니라 차라리 카르멘의 모습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환호를 멈출 줄 몰랐고
마침내 파우스트와의 이중창에 접어들어 결정적인 공연 대성공을 코앞에 두는 듯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릎을 꿇은 파우스트가 이렇게 읊조리자 그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해주오. 그 창백한 광채가 마치 구름 속의 밤 별들이 그대의 아름다움을 어루만지려 어른되는 것 같구려. 마르그리트가 이렇게 화답하는 대목이었다. 오 침묵이여, 오 행복이여, 그 어마어마한 신비여, 감미로운 우수여, 나는 듣고 있어요. 네, 알아듣고 말고요. 내 마음속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외로운 목소리를.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일어났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불현듯 객석 전체가 들썩이는 것 같았고 박스석의 두 지배인 역시 일순 튀어나오려는 외마디 소리를 끝내 억제하지 못했으며 객석의 모든 관객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눈앞에 펼쳐진 황당한 상황에 대해 서로가 설명을 구하려는 듯 마주보며 술렁대는데 카를로타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지면서 두 눈은 광기에 사로잡힌 듯 휘둥그레지는 것이 아닌가. 그 가엾은 여인은 전신이 뻣뻣하게 굳은 채 입은 반쯤 해벌어진 상태로 내 마음속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외로운 목소리를 까지 부른 다음 그만 어쩐 일인지 노래는커녕 한마디 대사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날렵한 악기인 그녀의 입술, 너무도 완벽한 음조와 억양, 열정에 가득 찬 리듬감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이제 영혼을 고양시키고 감정에 보다 진정한 울림을 얻기 위해선 오로지 천상의 신령스런 불길밖에는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듯 보이던 그 기막힌 입술 밖으로 난데없이 이런 말이 슬그머니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두꺼비 같은 목소리. 앞불사, 끔찍하고 징그럽고 끈적거리고 우악스럽고 도끼 어린 두꺼비라니.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걸까? 그것이 저 여인의 혓바닥 위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일까? 이거야말로 놈의 퉁퉁한 뒷다리가 잔뜩 구부리고 있다가 마치 더 높이, 더 멀리 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처럼 그러고 있다가 벼랑간 목구멍으로부터 울컥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한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꾸액, 꾸액. 아, 저건 또 무슨 소리인가. 아마 지금까지도 두꺼비라니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독자분들께선 한 번 더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대 위에서 설사 진짜 두꺼비가 나타난 건 아니라 해도 카를로타의 목구멍을 통해 세상에나 영락없는 두꺼비의 꾸액 소리가 적나라하게 터져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객석은 온통 그 소리 하나로 흙탕물을 튀긴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제 아무리 떠들썩한 진창 속의 양서류라 하더라도 아마 방금 한 여인의 목구멍 속에서 튀어나온 꾸액 소리만큼 밤의 공기를 짓찢어 놓지는 못할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라 더더욱 충격이 큰 건 당연했다. 심지어는 소리의 장본인인 카를로타조차 자신의 목구멍도 두 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마 자신의 발 앞에 당장 마른 벼락이 떨어졌다 해도 지금 자기 앞에서 튀어나온 두꺼비의 꾸액 소리만큼 놀라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에게 벼락이 떨어졌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조금도 없을 것임에 반해 혓바닥에 험상궂은 두꺼비 한 마리를 숨겨 가지고 다니다 들통이 난 여가수라면 문제는 전혀 다르지 않겠는가. 이건 완전히 죽을 노릇인 것이다.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토록 조용하고 구성지게 부르고 있었지 않은가. 내 마음속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외로운 목소리를 이라고. 그것도 전혀 힘들이지 않고 마치 안녕하세요. 요즘 별거 없으시죠? 하며 보통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게 말이다. 자고로 이 세상에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공연히 기고만장해서 허영을 부리는 여가수가 늘 있는 법이다. 대개 그들은 이미 하늘이 져버린 보잘것없는 성량을 가지고 어떤 비범한 효과를 내려고 악을 쓰는가 하면 애당초 타고난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경지를 함부로 넘보려고 무리를 하기도 한다. 바로 그러한 경우 하늘은 어김없이 그들의 목구멍 속에 이처럼 꾸액거리는 두꺼비를 한 마리씩 몰래 들여놓음으로써 벌을 내리시는가 보다. 생각해보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나 사람들은 그래도 하필 두 옥타브를 넘나드는 카를로타 같은 여자가 그런 두꺼비에 혼쭐 나리려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적을 공연할 때 그녀가 선보인 오금을 저리게 하는 높은 파음과 현란한 스타카토의 기억을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엘비르로 나서 대성공을 거둔 동주왕에서는 동료 가수인 도나 안나가 엄두도 내지 못할 멋들어진 C플랫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아주 감미로운 소리로 내 마음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외로운 목소리를 하고 읊조린 끝에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여운 끄트머리에 난데없이 튀어나온 이 꾸액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결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뭔가 사악한 마법 같은 것이 작용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낌새가 심상치 않다. 오, 저 가엾고 비참한 카를로타의 몰골을 좀 보라. 이윽고 객석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나마 그런 꼴을 당한 자가 카를로타였으니 망정이지. 다른 여가수였다면 대번에 무자비한 야유를 보냈을 관객들이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도 완벽한 악기라고 다들 알고 있는 그녀였기에 사람들은 기겁을 하거나 당혹스러워할지언정 결코 분노하지는 못했다. 아마도 밀로의 비너스가 두 팔을 그렇게 잃은 재앙을 당했을 때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변을 순순히 받아들였으리라. 하지만 이 두꺼비는 그보다 더 심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잠시 그녀는 자신의 입에서 차마 그런 소리가, 그런 끔찍한 소음이 정녕 튀어나왔는지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 같아선 결코 목청에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단지 청각의 혼란 때문에 엉뚱한 소리가 섞여 들어온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여기저기를 황망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렸다. 일종의 피신처 혹은 보호처, 아니 자신의 목소리를 기꺼이 믿어줄 만한 표정이나 시선을 찾아 객석과 무대를 가리지 않고 두리번거렸다. 그러면서 바짝 긴장한 손가락을 모아 자신의 목을 감싼 채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 꾸액 소리는 내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옆에 있던 카롤루스 폰타의 생각도 그런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황당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적어도 그녀 바로 앞에 선 채 도망치지 않고 버텨주고 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볼 만도 한 것을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마법사의 무궁무진한 모자만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카를로타의 입술만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자그마하고 예쁘장한 입안에 어떻게 그처럼 큼직한 두꺼비가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 의아하다는 듯이. 아무튼 무대 위아래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묘사한 기가 막힌 상황들이 한동안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 저 위 5번 박스석에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지배인에게는 그동안이 수시간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유례가 없는 불가해한 사건 앞에서 몽샤르맹 씨와 리샤르 씨는 어찌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방금 전부터는
스스로 그 유령의 포로가 된 듯한 불길한 느낌마저 들었다. 유령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듯했다. 몽샤르맹 씨는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이 유령의 숨결에 약간 흩날린다는 생각마저 했다. 리샤르 씨도 얼른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방울을 훔쳤다. 그렇다. 그가 있는 것이다. 이곳 바로 옆 아니면 뒤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존재가 느껴진다. 그의 호흡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가까이서. 자고로 인기척이라는 게 있지라는가. 이제는 알겠다. 지금 이 박스석에는 모두 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몽샤르맹 씨와 리사르 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도망갈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감히 그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도망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못했으며 유령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될까봐 둘이 뭐라 말도 못하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두꺼비의 꾸액 소리가 객석의 웅성거림을 뚫고 똑똑히 들려왔고 유령의 위협을 실감하는 가운데 두 지배인은 5번 박스석 난간에 고개를 내밀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카를로타 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재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진 거나 다름없는 그 여가수의 꾸액거림은 필경, 또 다른 재앙의 신호탄과도 같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그렇다 재앙. 유령이 호언 전담한 게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두 지배인의 가슴은 하나같이 앞으로 닥칠 미지의 일에 대한 공포심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순간 카를로타를 향한 리베르의 목매인 듯한 외침 소리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르고 치솟았다. 좋아, 계속하시오. 하지만 카를로타 양은 그냥 계속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용감하게도 끄트머리에서 난데없이 독겁이 우는 소리로 중단되고 말았던 구절을 다시 제대로 해보겠다는 심정이었던 것이다. 온갖 소란이 가라앉고 다시금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장내에는 오로지 카를로타의 목소리만이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듣고 있어요. 그건 객석도 마찬가지였다. 네, 알아듣고 말고요. 꾸액, 꾸액. 내 마음속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외로운 목소리를 꾸액. 아마 두꺼비도 다시금 제대로 해볼 생각이었나 보다. 이제 객석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은 두 지배인들은 차마 고개를 돌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고 유령은 그런 그들을 향해 은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는 두 사람 다 오른쪽 귓가에서 절대로 불가능한 소리, 있을 수 없는 소리가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오늘 저녁 그녀는 샹들리에를 떨어뜨리려고 노래하는 거야. 두 지배인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치켜들면서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굉장한 크기의 샹들리에가 그 악마 같은 목소리에 반응을 하듯 슬슬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객석의 천장 꼭대기에서 오케스트라석의 한가운데를 향해 그대로 곤두박질쳐 내려오고 있었다. 극장 안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괴멸이었다. 나는 지금 여기서 굳이 당시의 끔찍했던 순간을 낱낱이 되살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정 궁금한 사람은 그때의 신문들을 직접 들춰보면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한 명의 여자가 사망했다. 샹들리에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오페라 극장에 와본 한 가엾은 여성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말았던 것이다. 그녀는 마침 리샤르 씨의 결정에 따라 유령의 전담 안내원인 지리 부인의 뒤를 이어 극장의 여자 안내원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사건 당시 그녀는 즉사했고 그 다음 날 아래와 같은 표제와 함께 신문지상에 그녀의 죽음이 대서특필되었다. 관리인 여자의 머리 위에 유성과도 같은 샹들리에가 떨어지다. 요컨대 한 여자의 부음치고는 여간 요란한 게 아니었다.